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신사고 문학교과서로 문학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제 신사고 문학교과서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다 찍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청준의 소리의 빛이라고 하는 대단원 얼거보기에 있는 작품들을 선생님 찍지 않아서 이 작품도 이제 경화여고 학생도 이번에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사실 작년까지 이제 시험범위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올해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로 찍어드리려고 준비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작품에 대한 것들 해설이 좀 잘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2024학년도, 즉 올해 나온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특강이라는 책에 사실은 올해 고3 언니들이 준비하는 연계교재에 실려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중요한 작품이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작품을 좀 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작품 들어가기 전에 좀 좋은 말 한마디 좀 듣고 들어가도록 하죠.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가 와도 네가 제로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도 평소 때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인생은 곱셈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곱셈이라고 하는 건 얼핏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뻥튀기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제로라고 하면 어떠한 숫자가 나에게 곱해진다 하더라도 0에 곱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더 발전하고 싶고 좀 더 나아지고 싶다면 나 스스로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희망만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내 스스로가 0만 아니면 많은 것들이 곱해지게 되면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곱해질 숫자들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EBS 교재에서 이 이청준의 소리의 빛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정보를 좀 캐치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올해 2024 수능특강이라고 하는 3학년 연계교재에 있는 보기를 좀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좀 보려고 해요. 자, 소리의 빛은 이청준의 남도사람 연작 중 한 작품이다. 사실은 남도사람이라고 하는 이청준의 연작 소설 3편이 연달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서편제, 두 번째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소리의 빛, 이제 세 번째가 선악동 나그네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 3연작 소설에 대한 것들 내용이 어떤지 정리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남도사람 연작은 판소리를 매개로 해서 전통적인 한의 정서가 창조적으로 승화된다라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판소리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판소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고전,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판소리는 우리가 흔히 한이 있어야 그 판소리를 올바르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좀 슬픈 말이긴 해요. 웬만하면 좀 기쁜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좀 정서도 좋겠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의 정서가 뭐냐? 한, 김소월의 한, 박재삼의 한, 옛날 가실이나 서경별곡도 한, 우리나라 고전문학의 처음 시조나 마찬가지 고대가요 중에 황조가에 또 나타난 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왠지 이렇게 한이라는 정서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한의 정서가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제 판소리라는 장르다. 자, 한의 정서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이끌려 나오게 되는데, 인물이 복수를 생각하면 원한이 되고 용서를 생각하면 그것이 한으로 승화가 된다. 그러니까 용서는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쌓여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판소리는 인물의 감정을 한으로 승화하게 되는 매개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판소리에 나타난 그 이야기, 사설은 대체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게 되고 아픔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지만, 밑에 보면 연희 참가자, 즉 이 판소리를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우리가 창자라고 하고요. 이제 그 노래하기 위해서 반주를 해주는 사람 우리가 북치는 사람 고수라고 하는데, 창자와 고수 그리고 그것들을 구경하는 관객들의 호응을 통해서 이 한이라는 것들이 예술적으로 승화가 되게 된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한의 예술적 승화입니다. 그래서 요 이청준의 소리의 빛이 포인트가 뭐냐? 제목이 소리의 빛이잖아요. 그때의 소리가
판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소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의 한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는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물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인물에 대해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속에서 중요한 인물은 일단 두 명이 나와요. 물론 여러 인물이 있어요. 이 사내라고 하는 존재의 아버지, 아니 엄마인 사내의 엄마도 있고, 이 여인의 아빠, 즉 소리꾼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사내의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가 있다면 이 사내의 엄마가 있는데, 어릴 때 이 사내의 아빠가 죽어요. 돌아가셔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홀어머니에게 저기 나타나 있는 이제 소리꾼, 이 소리꾼의 정체는 떠돌이 소리꾼이라고 하고요. 이 소리꾼이 엄마와 만나게 되어서 둘이 이제 부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기 있는 여인. 정확히 말하면 눈먼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은 나중에 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여인이 태어나게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 사내의 엄마, 그리고 이 눈먼 여인의 엄마도 소리꾼과 결혼한 이 엄마, 그렇다면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사내와 눈먼 여인이잖아요. 그럼 이 둘의 사이는 어떤 사이인 거죠? 바로 오누이 사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소리꾼을 만나서 이 엄마가 이 눈먼 여인, 즉 딸을 낳고 나서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자기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내 입장에서는 이 소리꾼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딸을 낳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여기는 사내는, 여기는 자기 아버지, 의붓 아버지죠. 의붓 아버지인 이 소리꾼을 증오하게 되고, 결국 이 눈먼 여인도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바라보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세 명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셋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소리꾼이 자기 의붓 아들인 이 사내와 그 다음에 자기의 딸인 눈먼 여인, 이 두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판소리 공연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얘도 판소리를 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하기 원하고, 얘도 소리를 하기 원하지만 이 사내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극구 거부해요. 그래서 그럼 넌 소리를 하지 않을 거라면 북이라도 쳐라. 그래서 여기는 사내가 고수가 되고, 북을 치는 고수, 눈먼 여인이라고 했던 얘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바로 소리를 하는 창자, 소리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두 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신사고 문학 교과서에서 두 명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둘의 대화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소리꾼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고수, 즉 북치는 걸 담당하게 되고요. 어머니의 죽음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같이 다니다가 얘는 이제 소리가 싫을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몰래 이제 약간 그 용변, 볼일 보러 가는 척 하면서 가족을 떠나 도망가게 돼요. 도망갔는데 다시 여인을 지금 찾아와서,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부분이죠. 여인을 찾아와서 그 여인의 소리에 장단을 맞춰주며 함께 그 여인의 소리를 통해 소리가 싫어 떠났지만 진정한 소리가 무엇일까라는 걸 또 찾아 헤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내. 즉 소리를 떠났지만 또 소리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내라고 볼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사내는 고수라고 얘기했어요. 잠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 여인. 사내의 의붓 여동생이 될 수 있죠. 엄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존재죠. 자, 소리꾼 아버지에 의해서 눈이 멀게 돼요. 사실은 이제 내용 속에 나오긴 하는데 이 아버지가, 사내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꾼 아버지가 이 사내와 여인을 데리고 공연을 다니다가 이 사내 아이가 결국은 이게 싫다고 도망갔는데, 그걸 도망간 걸 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딸마저 도망가지 않을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 방법은 딸이 자는 사이에 황산이라고 하죠. 그 황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산, 정확히 얘기하면 염산을 그 자기 딸아이의 눈에 이렇게 찍어 발라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영화 속에서는 서편제가 이제 이거를 소재로 삼는 게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는데, 서편제라는 영화 속에서는 독약을 마시고 그 부작용으로 눈을 멀게 되거든요. 근데 소설 속에서는 이 여자의 눈에다가 염산을 찍어 바르게 되고 그 결과 눈을 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멀게 되었고, 이제 요게 그런 것들이 있대요. 모든 감각이 차단되게 되면 더 큰 하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범죄죠. 자기 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거든요. 그죠? 자, 어쨌든 창자, 노래하는 소리꾼을 맡게 되는 거고요. 천시사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죠. 소리를 잘하는 여자가 있다더라. 자, 자기를 찾아온 사내, 이제 오라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오라비와 함께 장단에 맞춰서 밤새 소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사실은 여인이 이 정도의 눈을 멀게 된 상태에서 막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점은 누구한테 있냐면 사실은 노래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고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고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고수의 역할은 장단을 조절해주고 추임새를 통해서 분위기를 이끌어주기도 하며 창자, 노래하는 사람의 상대 역할도 해주고 즉 고수가 없으면 이 판소리 공연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창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고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한 고수 역할을 맡은 이 사내, 즉 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누구냐? 아무래도 사내 쪽에 좀 치우쳐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작품, 이 소리의 빛은 서편제라고 하는 이 소설의 후속, 즉 속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삼인곡의 속편이 송미인곡인 것처럼 서편제의 속편이 바로 이 소리의 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서편제에서의 핵심은 이 눈먼 여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리의 빛은 여기는 좀 남자, 사내에게 좀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후속작인 그 선악동 나그네 이 소설은 눈먼 여인이 맨 마지막 이 소리의 빛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먼 여인이 길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 길을 떠난 이후의 뒷이야기를 또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이러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음 정보 남도 사람 세 편이 어떻게 돼 있냐 방금 얘기했지만 1편이 1976년에 서편제로 나왔고요. 2편이 소리의 빛 77년에 나왔던 거고 선악동 나그네는 79년에 나왔다. 그래서 서편제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눈먼 여인 그리고 그의 의붓 오라비였던 이 사내 그러니까 이 의붓 오라비와 이 눈먼 여인과 그 아버지가 함께 길을 떠나서 막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주안점이 눈먼 여인 막 노래하면서 막 한이 막 매달리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 속편에서는 소리의 빛을 통해서 이 남자 사내의 입장에 사내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뭐 정확히 말하면 둘 다 중요하다 볼 수 있지만 사내에게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결국은 이 사내하고 이 여인 눈먼 여인이 서로 우리 책에 나오지만 알아요. 어느 걸 서로 알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서로 모르는 척을 하고 오라비는 길을 떠나게 되고 이 여자 역시도 이제 이 아까 천시산의 집에 있다가 오라비가 떠난 다음에 이 천시산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난 이후에 또 그 뒷이야기가 이 선악동 나그네에 나온다라는 거. 어쨌든 세 편이 그렇게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소리의 빛은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 전편, 즉 이것의 모티프가 된 앞에 서편제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화 서편제하고 소리의 빛 내용상으로는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등장인물 자체가 똑같이 나오고 내용상에서 거의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 신사구 문학교과서 119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체의 변화에 따라 작품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자. 그 매체의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서편제라는 영화와 소리의 빛이라는 소설, 소설과 영화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리의 빛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아버지에 대한 사내의 한이 중심이에요. 즉 동호의 한이 중심이라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동호는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사내의 이름이긴 하지만 이 사내의 한이 중심인데 반면 영화는 예술 때문에 희생당한 이 송화라고 하는 그 누이 여자에게 좀 한이 맞춰 있다. 그래서 중심이 좀 달라요. 서편제라는 영화에서는 한이 중심이다. 이쪽은 동호의 한이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이쪽은 소설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행동을 직접 전달해 주는 게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영화잖아요. 아무래도 극적 제시이기 때문에 대사나 음악이나 소품 이런 것 통해서 시각적, 청각적으로 전달한다는 거. 그럼 이러한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즉 같지 않은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 바로 밑에 있는 얘가 이제 공통점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공통점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소리 그리고 한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에 따라서 표현 방법과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공통점으로 주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또 공통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문학 작품도 그렇고 독서 지문도 그렇고 이 작품을 볼 때 뭘 보면 좋을까,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될까를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잡아드릴 겁니다. 자, 이 작품의 포인트는 총 6가지 선생님이 잡아봤어요. 여러분도 적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한의 예술적 승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의 예술적 승화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요 안에서 서로 모르는 척해요. 그러니까 온누이인 걸 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마치 그 메밀꽃 필 무렵에서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왼손잡이, 왼손잡이라고? 나도 왼손잡인데 설마 내 아들? 약간 이런 뉘앙스만 풍기고 끝나잖아요. 내 아들아!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낌새를 보이는데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 이유가 있어요.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 태양볕이라는 소재와 핵덩이라는 소재가 나오는데 이것들의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 살펴보도록 하고, 네 번째, 자, 소리와 장단의 조화라는 것들이 어느 일부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소리와 장단. 팁을 드리자면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 장단이라고 하는 건 북을 통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이쪽은 북, 이쪽은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여인과 산의 뭔가 관계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역순행적 구성. 그렇다면 이 작품 혹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나?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가 여자와 사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거랑 좀 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런 내용 토대로 해서 본문 가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비 전체 줄거리가 나오죠. 전체 줄거리를 적어주는 이유는 이 내용들을 알면 작품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될 것이다. 자, 근데 앞부분의 줄거리가 아니라 전체 줄거리잖아요. 전체 줄거리를 싹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 본문은 이 일부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늦가을 어느 저녁 탐진 강가에 공벽한 천신의 주막에, 사실 이청준이라는 사람이 전남의 장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이라 그 남도, 전라남도, 그 남도 가락이라고 하는 게 그 전라도 쪽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탐진이란 강가도 그 예전에 지금의 강진이란 곳의 옛 이름이라고도 얘기해요. 어쨌든 천시의, 궁벽하니까 가난하다는 뜻이겠네요. 가난한 천시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와요.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하게 됩니다. 자, 이 사내는 누구겠죠? 바로 그 소리꾼의 의붓 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 눈먼 여인 누구겠죠? 당연히 그 소리꾼의 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둘 사이는 온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아까 미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예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이 눈먼 여인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 이 아버지의 집착이 바로 이 눈먼 여인이라는 이 장님을 만들어버린 아주 패륜적인 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사내는 판소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청하면서 소리에 얽힌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그 내력이 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자신의 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세 내력,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판소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진정한 소리, 진정한 한이 담긴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떠돌이 소리꾼, 바로 여기는 사내의 아버지를 얘기하겠죠. 사내의 의붓 아비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찾아와서 사내의 홀어 어머니가 살게 돼요. 어머니가 딸을 낳고 이 딸이라는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눈먼 여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죽인 게 바로 이 딸이자 이 의붓 아버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소리꾼이 자기 의붓 아들과 딸을 데리고 공연 다닌다고 얘기했었죠. 도망을 치지만 가족으로부터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살 수가 없어. 이제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 사내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소리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동생을 찾아온 거예요. 그 진정한 소리를 듣고 싶어서 소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가 내가 예전에 이러했었소 라고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 여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과거를 뭐 하고 있는 거? 회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신세 내력이라 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로 볼 수 있겠고, 자, 사내와 여인, 요 사내는 이 한 사내, 여인, 그럼 이 두 사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누이. 그래서 밑에 보니까 밤새 소리를 나누며 오누이임을 알게 되지만, 그러니까 노래하다 보니까 자기 오빠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오빠도 사실 자기 동생인 걸 안다란 말이죠. 근데 내색하지 않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튿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여인도 10년 넘게 머물던 주막을 떠날 결심을 천씨에게 말하면서 이제 여인이 떠나게 되고, 그 떠난 이후의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던 3부 그 선악동 그 나그네 거기에 나온다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밤새 소리를 나누는 우리 본문 장면을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사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그럼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요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내력을 얘기하는 거죠. 신세 내력이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력을 얘기할 때 동생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낳았다라고 설명하고, 되도록 이 여자애가 내가 자신의 오빠라는 것들을 눈치챌 만한 이야기들을 되도록 숨겨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끓는 태양볕을 머리 위에 견디고 있는 듯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들끓는 태양이라고 했는데 이 태양볕이라는 것들이 머리 위에 있는데 그걸 견디고 있대요. 그럼 뭔가 뜨거운 게 견디고 있다면 사실은 뭔가 따뜻함을 느낀다? 이런 느낌보다 뭔가 고통스럽다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태양볕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도 나한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태양볕이 의미하는 건 아마도 어릴 적의 일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어릴 적 고통스러웠던, 그죠? 그 기억들을 태양볕이란 이름으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 이것이 아직도 머리 위에서 나를 억누르고 있고 그걸 내가 견뎌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는 이 태양볕이라는 의미는 자기 의붓아버지였던 소리꾼을 처음 만나서 그 집안에서 그 소리꾼 아버지의 소리를 처음 들었던, 그러니까 처음 만난 그 과거의 순간,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리를 어쩌면 처음 접한 그 시기죠. 사실 얘로서는 그 그 어릴 때 자기 여동생과 함께 의붓 아버지를 따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공연했던 모습이 그다지 좋은 추억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자 그 소리꾼 처음 만나서 그 과거의 그 어떤 힘들었던 그 순간들, 그걸 우리는 태양볕을 머리에 견디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다. 여기 고통스럽다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이야기 자체가 이 사내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자의 얼굴에는 그 사내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시종 마음이 흔들리는 듯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은 듣다 보니까 자기 얘기인 것 같고 자기 오빠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걸 내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여자가 바로 눈먼 여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내의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력을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여름날 햇볕에 지천한 가로수처럼 무겁고 적막한 모습으로 시종일관 무연슬에 허공만 지키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그녀가 누구죠? 앞에서 말했던 그 여인 얘기하는 거죠. 가끔 술청마루 끝 별밭 속으로 나와 앉아 보이지 않는 눈길 속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대. 그러니까 뭘 기다리고 있을까, 얘들아? 내가 네 오빠다라고 얘기하는 그 오빠라는 그 사실, 그 말, 그걸 기다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내가 바로 네 오바는 아니니까 그 오랍이라는 사실, 그것을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근데 그렇게 기다렸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있던 거죠. 먼저 말해주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사내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서는 오히려 그녀의 그 보이지 않는 눈길 속을 맴돌던 어렴풋한 예감의 빛. 아마 우리 오빠겠지?
오랍이라는 예감이죠. 오랍이라는 그 예감마저도 흔적이 가시가 없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들을 내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왜 서로 자꾸 내색을 하지 않는 걸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마지막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밑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러시면 이제 제 소리나 밤새 해드리겠소 라고 얘기해요.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봤지만 전체 줄거리에서 사내가 여인을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진정한 소리를 들려주시오라는 거였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고, 자, 내력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는 이 여자가 그럼 이제부터 내가 소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여자가 이윽고 뭔가 사내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갑자기 안고 있던 북통과 장단 막대를 줘요. 그러니까 뭐 달라는 거야? 북을 쳐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난 노래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럼 노래를 듣고 싶다면 북을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행동의 의도가 뭐예요? 북 쳐줘!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가 북을 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다짜고짜 북을 쳐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수상하긴 하죠. 북을 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북을 쳐달라고 한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밑에 볼까요? 소리를 청해 들을 양이면 지금 소리를 청한 사람은 사내잖아. 사내가 나한테 소리를 청했으니 이제부턴 장단을 좀 잡아달라. 쉽게 말하면 북을 쳐달라는 의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겐 흔히 해온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 나한테 소리 듣고 싶어 왔어? 그럼 뭐 북은 칠 줄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이었나 보죠. 그래서 여자는 을에 손님의 솜씨를 믿는 얼굴이었다. 자, 재밌는 거죠. 손님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 칠지 못 칠지 모르고 그냥 의뢰하는 일이긴 했지만 얘한테는 믿음이 있었대요. 뭐라고? 넌 잘 치는 사람이잖아. 나 너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은근슬쩍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관계가 뭔데? 바로 남매라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건데 왜 둘이 모르는 척을 하고 있을까? 미리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좀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 예감의 빛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궁금한 거야. 왜 아는 척을 안 하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 도대체 왜 아는 척을 안 하는 건데 글쎄 누굴까? 왜 아는 척을 안 하지? 궁금하잖아.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바로 한이라는 것에 있어요. 중간 대사쯤에 나와요. 여자에게 천씨가 물어보거든요. 이 사내가 맨 마지막에 이제 모른 척하고 길을 떠나요. 하루 종일 이제 밤새도록 이제 창을 한 다음에 소리를 듣고 떠나버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여인이 천씨 사내와 대화를 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내 오랍이었고요. 아, 그랬나? 근데 왜 아는 척 하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내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한을 다치고 싶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실 한이라는 거는 슬픔이나 뭔가 조금 고통 이런 거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빠를 찾았어? 그럼 오빠를 찾으면 기쁘잖아. 젠장! 오빠를 찾았어!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빠를 찾으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한이라는 것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진정한 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뭘 유지하기 위한 거냐면 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오빠를 아는 척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모른 채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인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저 주문은 뭐죠? 북쳐줘요 이런 얘기죠. 오히려 이번엔 사내 쪽이 뜻밖인 모양이었다. 놀란 거예요. 그죠? 사내가. 여자가 밀어보낸 복통을 한 사내의 눈길에 졸지에 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있었대요. 당황했겠죠. 갑자기 북쳐달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 바로 눈먼 여인의 그 눈길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여인의 눈길에서는요. 지금 120페이지 넘어간 거예요.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 오고 있는 시기였다. 넌 할 줄 알잖아. 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하도 오래 손을 잡아본 일이 없어서 여기 봐봐 여러분. 오래 손을 잡아본 일이 없었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못했다가 아니라 원래는 할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이걸 못 해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요 얘기의 포인트는 원래 북 칠 줄 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 장단이 자네 소리에 잘 맞아듣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북을 치기 시작해요. 사내도 마침내는 여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북을 끌어당겼다. 이제 내가 치겠다. 즉 북을 쳐주기로 결정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북을 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다음 가죠. 그로부터 여자와 술소는 술소님이니까 지금 여자와 함께 있는 사람은 바로 사내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술소는 누구겠어요? 사내겠죠. 그죠? 자, 사내의 정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누이와 함께 멋지는 사람이었다고 북을 치는 고수였다고 얘기했죠. 이 여인은 아까 자기 여동생이겠고 얘는 소리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래하는 사람이요.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하였다.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이 단가라는 게 뭐냐면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목을 푸는 간단한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판소리 하기 전 목을 푸는 약간 좀 워밍업 노래, 그래서 목을 푸는 짧은 가락의 노래를 우리는 단가라고 한다고 해요. 긴 건 우리가 장가라고 하겠죠. 자, 이런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 쑥대머리,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이 춘향가에 나오는 건데 쑥대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봉두남발된 머리를 얘기하거든. 이 노래 있어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 한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지고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그 춘향가에 나오는 한 대목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유명한 노래야. 쑥대머리 이런 노래. 그래서 그 노래부터 시작을 해서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심청가까지 5개의 노래.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하는 판소리 5마당이에요. 판소리 5마당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흥보가, 춘향가, 수군가, 적벽가, 심청가. 이건 여담이지만 수능에서 가장 잘 나오는 고전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5개들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사실 여러분 이 노래 하나하나가 원래 완창하려면 10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완창까지는 아니어도 두루두루 불렀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노래를 했겠어요. 그죠? 계속 밤이 새도록 노래를 했던 거예요. 신봉사 황성길 찾아가는 노래까지 해서 끈질기 소리를 이어나갔다라고 설명하네요. 특히 여기서 보면 더눔이란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왼쪽에 아마 그 날개 쪽에 뜻은 나와 있을 거야. 더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뜻이거든. 명창들 있잖아.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장인이죠. 그런 명창들만의 개성 있는 일종의 애드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판소리 가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만의 뭔가 애드립을 붙여서 자기만의 노래로 이제 풀어내는 거야. 그게 이제 명인들만의, 명창들만의 더눔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죠.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그 칼칼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조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우리나라 전통 그 박자 아세요? 그 노래 음표? 궁산각치우라고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네.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렇게 서양의 음계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 음계는 궁산각치우를 따진다고 하거든. 그때 궁산각치우의 우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조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맑고 씩씩한 느낌을 준대요. 맑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음계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계면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굉장히 슬프고, 국악에서 슬프고 애타는 음계,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 그래서 이쪽은 우조뿐 아니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우조는 여기 보니까 남정네들의 우조, 그러니까 여기는 남성적인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여인네 특유의라고 했으니까 슬프고 애타는 건 여성적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사실은 판소리라고 하는 건 서양 연극과 좀 차이가 있죠. 서양 연극은 각각의 배역들이 존재하잖아요. 1인 다역이라고 하더라도 뭐 일단 기본적인 주인공들이 다르죠.
그런데 판소리는 공연한 사람이 한 명이야. 혼자. 창자 혼자서 여자 역할도 했다가 남자 역할도 했다가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무엇의 특징이냐면 판소리의 특징을 보여주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잔데도 불구하고 남자 역할도 해야 하고 여자 역할도 해야 되는 요게 이제 일종의 현대 연극과의 차이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때로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도저한 기백이 솟아오르는가 하면 때로는 낙화처럼 한스럽고 가을 서리빨처럼 섬뜩섬뜩한 귀가 넘쳐나기도 했어요. 가파른 절벽을 넘고 나면 유장한 강물이 산야를 걸쳐 있고 진짜 그런 건 아니겠죠. 마치 노래가 이런 식으로 흘러 넘쳤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살짝 묶어보도록 할까요? 어디서부터 묶냐면 바위부터 묶으면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위처럼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나절이 펼쳐졌다까지 이 부분들은 현재 이 여자가 부르고 있는 수많은 노래 가락들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여기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무쌍한 이 여인 창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근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뭐뭐처럼 서리빨처럼 있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놀라운 것은 그 지출 줄 모르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술손. 자, 술손은 누구죠? 사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술손의 장단가락 솜씨 또한 예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술손의 장단가락 솜씨가 예사가 아니란 말은 무슨 얘기죠? 엄청나게 북을 잘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솜씨가 뛰어난 걸 보면 얘는 한동안 쉬긴 했지만 원래 북을 잘 치던 애였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고수. 그러니까 북을 치는 진정한 고수. 그죠? 북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지만 그 고수의 고수. 고수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춘향이 옥중가 한 대목이 어떠시오? 라고 물어봤어. 흥부가 매품팔에 나가는 신세타령 한 대목이 어떠시오?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노래 하나 할 때마다 춘향가 하려면 춘향가 한 대목 어떠시오? 흥부가 한 대목 어떠시오? 하면서 계속 물어봤나 봐요. 그럴 때마다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당연히 이 손님은 술손님이었던 사내를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손님도 그거 좋겠네, 그거 좋겠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주 쿵짝이 잘 맞아. 이거 어떠시오? 그거 좋겠구만. 흥부가는 어떠시오? 그거 좋겠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즐겁게 화답을 보내며 여자가 첫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가락을 잡아나가곤 했다.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자의 소리만 시작되면 사내는 마치,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별표.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솜씨가 익숙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분명히 지금 공연에서 노래하는 건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한테 소리를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그 소리의 장단을 얘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 이야기는 어쩌면 예전부터 뭔가 쿵짝을 맞춰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두 사람의 호흡이 아주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둘 사이가 범상치 않군. 둘 사이가 온우이구나. 온우일 가능성, 예전부터 온우이로서 함께 공연하고 다녔던 그렇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요걸 우리가 암시해 주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합을 맞췄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나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편 솜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사실은 내색하지 않는 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했어요. 그죠? 여인과 손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하고 장단을 몰아갈 뿐이었다. 어이가리 어이가리 황성만리를 어이가리라고 얘기하네요. 요거는 그 앞쪽에 나오는 떠돌이의 비애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건데 떠돌이의 비애감을 표현한 하나의 노래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이들의 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자는 소리를 굴렸다가 깎았다가 먹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냈고 손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장단을 딛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빠져 넘나드는가 하면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는 엇붙임을 빚어내어서 그 솜씨를 마음껏 즐기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거의 소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소리의 지배자, 소리의 마법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자가 이렇게 했고 손님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즉 이 소리, 여자가 내는 이 소리와 남자가 쳐대는 장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모습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다, 그죠? 여자의 소리와 남자의 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소리를 통해서 서로 간에 교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그것은 마치, 그럼 마치라고 했으면 위에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소리의 장단이 서로 몸을 대지 않고 능히 상대편을 즐기는 음양간의 기가 막힌 희롱과도 같은 것이었고 음양간의 기막힌 희롱, 이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겠고 희롱이라기보다는 그 몸을 대지 않고 소리와 장단이 기묘하게 틈이 없는 퐁,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조화를 설명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하는 게 바로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소리와 장단의 조화를 나타낸다. 소리를 통한 교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파트인 겁니다. 이해했죠? 자,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교감을 서로 간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이제 하지만 이 기묘한 포옹 속에서, 그럼 기묘한 포옹이라고 하는 건 둘 간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기묘한 거죠? 둘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데 서로 내색을 하지 않는 어색한, 뭔가 어색한 관계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소리와 장단의 조화를 얘기한 거겠고요. 손님과 여인은 역시 놀라움이 없었다. 손님 쪽에 무슨 변화가 있다면 그는 여자의 소리에서 어렸을 적 그의 햇덩이를 다시 만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햇덩이를 다시 만났는데 그 햇덩이의 뜨거운 열기를 무서운 인내로 견뎌내듯 일그러진 얼굴에 땀방울이 송송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의 그 태양볕, 그게 아마 이 햇덩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앞에 쪽에서의 태양볕은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 즉 이 창을 서로 주고받기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로 함께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이 소리라는 게 진정한 소리가 이런 것인가를 깨닫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이 햇덩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남자의 예술에 대한, 이 사내의 예술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꺼지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햇덩이로 남아있었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내에게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내가 이것이 싫어서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갔었지만 결국은 그 소리를 찾아서 동생을 찾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사내 안에 이 소리에 대한, 진정한 소리에 대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자, 햇덩이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냈어요. 그 열기에 숨이 차오르는 듯 헐떡헐떡거린 거친 숨소리를 힘겹게 깨물어 삼키고 있다는 것이다. 왜 삼키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감내해야만 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여자는 마치 손님의 그 햇덩이, 그 열정, 그 예술 혼, 이런 것들이 그의 이마 위에서 더욱 뜨겁고 고통스럽게 불타오르기를 열망하듯, 그럼 고통스러워라, 넌 정말 아팠으면 좋겠어, 감히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 넌 계속 고통스러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여기서 여인이 얘기하는 건 그 예술에 대한 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보여주는 건 바로 이 여자가 내는 소리를 통해서, 그렇죠? 이 사내의 한을 풀어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통해서 사내의 한이라는 것들을 풀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라비가 얼마나 그 한의 그 소리에 대한 한이 맺혀 있었는지를 이 여자가 노래를 하면서도 풀어내고, 그러니까 같이 도와주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고, 서로 노래를 하면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그래, 진정한 소리라는 게 이런 거지, 이것이 바로 한이로군,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 본문은 정리 다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걸 정리하면 좋을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는요, 한의 예술적인 승화,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한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전적작가 시점이에요. 1인칭이 나오진 않으니까. 역순행적 구성인 이유는 과거를 회상하기 때문이겠고요. 서편지의 속편이다 설명했죠. 연작소설 세 편이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연작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소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 이 소리는 물론 판소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소리의 빛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서인 그 한이라는 것들을 판소리라는 소재를 삼아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가족이 단순히 그 가족에게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설명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고요. 이번 중간고사에 혹시라도 작품 나오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만 잘 정리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꼭 기억하시고 사내와 여인 둘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중간고사 파이팅입니다. 안녕!